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드레아 님이시잖아요. 예. 평화방송에 너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나옵니다. 저희 많이 불러드렸는데 안 나오시던데요. 저는 정치 앞으로도 처음과 같이 지지영상 영원히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영광송을 예. 실천하시기를 예.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식 발언은 아니지만 대통령 육성으로 네. 이준석은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기분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뭐 안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가 싶겠지만은 한번 유튜브 가가지고 그 녹취록을 들어보시면은 지난 한 2년 동안 여당이 겪었던 수많은 내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서 윤핵관들이 왜 자꾸 나랑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거냐라고 해서 제가 윤핵관들을 많이 비판했거든요. 제가 그 녹취록 듣고는 우리 윤핵관 형님들 미안합니다.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었네요라고 제가 그냥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 경험이 없던 때 했던 발언으로 보이는데 예. 윤 대통령이 왜 이런 말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의 행보 중에서 왜가 약간 이해 안 가는 행보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이번에도 왜 이렇게 했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대통령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이준석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통령을 괴롭혀가지고 대통령이 이준석을 싫어하고 그래서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한 거야 정도로 보수 측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입당도 하기 전에 그 전이요, 훨씬 전이에요. 예, 그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준석은 3개월 만에 내가 내쫓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가서 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원들 내 밑에 줄 세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애초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랑 같이 일하기 전부터 저를 쫓아낼 계획을 갖고 계셨다 정도가 확인되었고 실제로 뭐 3개월 만에는 안 됐지만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뭐 지난번에 있었던 많은 사태들에 대해 가지고는 애초에 누가 의도했는지는 뻔히 보이는 거죠. 최근에 인천대 특강 하시면서 돈키호테 얘기하셨잖아요. 예. 정치적 아젠다 없이 낭만에 심취하면 풍차를 적으로 인식하고 달려드는 길거리 건달이 될 수 있다. 요 발언 3개월짜리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돈키호테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어렴풋이 어릴 때 읽어가지고 기억 안 나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 돈키호테가 원래 건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미 간 상황인데 기사를 원래 서인 받으려면은 그 원래 영주가 칼 들고 이렇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두들기고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관에 가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당신이 성주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사를 만들어달라. 네. 그래서 뭐 여관 주인 어이없었지만 어쨌든 기사 만들어줬죠. 그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데 비루한 말인데 명마라고 생각하면서 타고 다닙니다. 로신한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네. 이제 하고 다니고 정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아주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그 둘시네야 공주라는 공주를 사모하면서 예. 거기 공주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을 세우려니까 뭐 평화로운데 공 세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풍차가 보이는데 자기 혼자 야 저 풍차는 거인이야. 저걸 쓰러뜨려야 돼. 저건 나를 지금 적대시하고 있어 이러면서 가서 풍차에 돌격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광경을 옆에서 보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돈키호테 본인은 심취해 있는 거고 본인은 정말 이거 하고 싶은 거고 본인이 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옛날 이야기 그냥 그 책에 나온 이야기 한번 다시 읊었을 뿐인데 저는 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인을 연상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연상되는 분이 있으면은 네.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엄석대 발언도 있으셨고. 저는 그때도 책 내용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엄석대 얘기만 했는데 다 언론에 지목해가지고 엄석대가 특정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엄석대 이야기가 네. 누군가를 연상시킨다면은 아마 대중의 생각이 비슷한 거겠죠. 엄석대는 누굴까? 돈키호테는 누굴까? 네. 예전에 삼성간호 얘기도 했더니만은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삼국지에 보면 여포가 3명의 주인을 단기간에 모시는 걸 보고 이런 배신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만 또 한 사람을 떠올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중과 공감하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대중이 참 정치를 정말 무섭도록 세밀하게 알고 계신 건지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서운한 마음은 지울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만들고 그렇게 또 같이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네. 대표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싸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원성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이제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 거는 앞뒤가 다른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말씀 하시고 나가지고 저랑 있을 때는 보면 뭐 이준석이는 100년 만에 나올 당 대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영상도 있고 어디 가서는 또 저에 대해서 EXX, JXX 하신 얘기도 들려 있고 네. 이거 다 종합하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앞뒤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다 진실을 모든 시점에 얘기했으면요. 3개월 만에 쫓아낼 만한 100년 만에 나온 EX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읽을 수가 받아들이면 이상하잖아요. 비문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앞뒤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근데 저한테만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예. 노원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 출연하셔서 노원병에 당선돼서 험지 돌파 모델을 만들고 싶다. 네. 노원병 출마를 명확히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노원병에 출마하면서 뭐 이준석에 대해서 뭐 공천 경쟁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또 어떤 분이 도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는 그렇게 한가한가 지금 수도권 상황이 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 위기론. 네,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저한테 그럼 야 너 노원구 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첫째, 저 당원권 정지 묶어놔가지고요. 저 동네 현수막도 못 걸고요. 우리 당원들도 못 만나요. 이렇게 해놓고 다리 묶어놓고 이제 노원병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사무실만 있으신 상태. 사무실도 원래 법적으로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개인 사무실이고요. 그게 네. 당 사무실도 아닌 것이고 저 혼자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막걸리 정치하라는 거거든요. 네. 가가지고 식당 아무 데나 가서 원래 그것도 불법이에요. 가가호 방문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공천에 보수당이 그러면은 어떤 권력자가 개입해가지고 선거를 그르치는 사례가 있었느냐를 네. 봤을 때 많죠. 지난 2016년 그때 보면은 당이 그때 망했죠. 예. 유승민 의원을 공천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또 그 당시 권력자가 예, 상당히 이제 파동을 일으켜서 당 대표는 근데 그렇게 가면 도저히 선거 질 것 같고. 네. 그래서 도장 들고 이제 뭐 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옥새 파동. 예, 옥새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는 황교안 대표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홍준표 대표가 원래 이제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양산 지역이 원래 저희 당에 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양산 계시잖아요. 예. 그 정도로 민주당 세가 센 곳인데 양산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한번 어려운 선거 도전하겠다 했더니만은 못 나가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천 안 주고 나중에 그럼 홍준표 대표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네. 나는 그러면은 보수의 심장에 가가지고 내 행동이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 가지고 심판받겠다. 예. 그래서 대구 수성을 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붙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선거에 그럼 전체적인 전국적 결과는 어땠나요? 안 좋았거든요. 예. 저는 결국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권력을 잡고 나면은 본인이 다음 권력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미는 사람 한번 대통령 만들어보고 네. 나한테 나중에 노후에 나한테 삐딱하게 할 사람들은 견제하고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있나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딛고 그래도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예측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하고 예측도 안 합니다. 대신 저는 제 할 일 하겠다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네. 노원병 준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네. 누군지 궁금해요. 그거야 뭐 뻔하죠. 그거 뭐 다 굳이 이름을 박아야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겁니다. 원래 저 사람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현수막도 못 붙이고 어디 가가지고 인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공천을 주든 말든 나가서 떨어져라. 네. 왜냐면 동네 사람들은요 사정 잘 몰라요. 네. 동네 사람은 아니 이준석인 옛날에 현수막도 못 치고 이러더니만은 요즘은 그냥
안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원병 사람들이나 그렇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그럼 야 너는 돈 아끼냐 현수막 안 붙이고 뭐 이런 소리 들어요. 지금 사정도 모르시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뭐 해명을 제가 가가지고 인재 선거구가 늘어나가지고 20만 명 가까이 낼 텐데 20만 명은 하나씩 들어다니면서 아이고 요즘 당원권 정시켜놔가지고 못 이거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계속 표 깎게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노원병에 당선될 만한 사람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노원병 건영 수도권에 후보 채울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인데 지금도 당협위원장 못 채우잖아요. 당협위원장이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당협위원장도 못 채우는데 후보가 다 찰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 받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 얘기할 때마다 이 지도부에 다 영남 아니면 강원 분들 아닙니까? 예.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는 이기고 있고 경기도는 조금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왔거든요. 서울에서 몇 프로 나온지 한번 봐야죠. 네. 국민의힘이 이기면 본인과 윤상현 의원이 짐을 싸야 된다 이 얘기도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짐 쌀 것 같으세요? 안 쌀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선거 전에 어떤 변수들이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든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적 리스크에 의해 가지고 민주당에 큰 타격을 입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변수가 작동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만약 아니면이 다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많은 공격을 받은 것에 비해 가지고 뭐 혐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혐의를 다퉈볼 만하든지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건 완전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여당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오게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좀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네.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규칙 사유가 있는 후보를 좀 내지 않으려고 하는 방침이었던 것 같다가 이제는 이제 공천을 하겠다고 했고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애초에 사면할 때 만약에 총선에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었으면은 아마 연말 사면쯤이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바로 다소 무리수가 있다고 하는데도 사면한 거는 누가 봐도 구청장 선거에 투입하겠다는 의지였거든요.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였다고 보세요? 사면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저는 사면을 서두르야 될 이유는 대통령 알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이유가 맞다면 대통령의 의지였겠죠. 네.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압력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 내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길 것 같으면 왜 안 내죠? 그러게요. 수도권 위기론을 한 방에 잠재우고 여기서 이제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강서구가 투표 성향이 어디랑 비슷하냐면요. 예전에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나갔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에서 저희가 53.9%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가 둘 다 53.95%, 네. 0.01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서에서 이번에 보궐선거 치러가지고 이긴다 그러면 서대문구도 이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서울 절반 가까이 이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 면에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서 10% 격차 이상이 난다. 그러면은 보통 강남이 한 60% 정도 이제 나오거든요. 저희가 지지율이. 예. 그러면 강남도 내년 선거에서는 박빙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인재 영입의 귀추가 달라질 겁니다. 네. 예, 지금이야 사람이 없다 그러지만 만약에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신묘한 지도력으로 선거를 이긴다고 한다면은 네. 서울 모든 지역구 10명 이상 줄 설 겁니다. 한 군데당. 신묘한 지도력이라는 말씀에 또 귀에 꽂히네요. 선거는 항상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이 김기현 대표가 뭐 멋진 연설로 판을 뒤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갑자기 뭐 뛰어난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예.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서 치맥회동 하셨잖아요. 예. 대구에서 겨루게 된다면 가장 나쁜 놈을 골라서 붙겠다 이렇게 네. 하신 말씀이 화제가 됐고 대구 북구울의 김승수 의원이 이 발언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말 왜 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대구 정치에서 비판을 하면요. 대구 출마하려 그러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의 사례도 있듯이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남들 뭐 못할 게 뭐가 있겠냐지. 내가 그러면 상계동에서 지금 계속 준비하다가 갑자기 내가 손 들고 대구 나갈 리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공천 못 받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아니 궁금해하는데. 그땐 제주도도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제 마음이죠. 그거는. 대구가 아니라 제주도도 갈 수 있다. 아니 그건 제가 만약 제주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주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제주도에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제가 기회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주민들에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내일 대구대 특강. 네. 모레 경산에 있는 경일대 특강. 네. TK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엔 인천 갔고 다음 주엔 경희대도 갑니다. 불러주는 대학 다 갑니다. 숭실대도 갈 계획 잡혀 있고요. 상관없다. 단국대도 갈 거고요. 지금 뭐 대구에 대학이 좀 많아서 그렇지. 예. 그리고 대구대랑 경희대는 정확히 대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은 왜 이렇게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고 가을 시즌이잖아요. 예. 그런데 각자 이제 그러면 뭐 축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학생회에서 이제 초청 강연 같은 거 초대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 말고 천하람 위원장도 요즘 많이 불러요. 2030 세대나 MZ 세대 민심 공략에 좀 대학 특강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불러주면 가는 건데 많이 불러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예. 네. 김기현 대표도 많이 불러주시면 많이 가시면 돼요. 예. 예. 공천으로 장난치려는 게 보이면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대응 플랜 중에 혹시 네. 유승민계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합류하실 가능성도 있는지 이 부분도 아주 궁금한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랑 저랑 저희 아버지랑 유승민 의원이 아시는 사이잖아요. 아시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과까지 같아가지고 예. 7년을 학교 같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정말 친한 사이도 맞고 저도 어릴 때부터 유승민 의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저희가 뭐 말 안 해도 많은 것을 아는 사이일 겁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 행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향점이 어느 정도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 그다음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같이 했고요. 유승민 네. 대표랑 지금도 정치 철학 면에서 많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스탠스가 비슷해 보여서 더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정책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유승민 의원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한 95% 이상 일치할걸요. 예. 여기서 이제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는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안에서 많은 개혁을 시도했고 예. 그리고 지난번엔 불출마를 하면서까지 본인이 한번 그러면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예. 근데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도전할 때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저는 출마를 좌절시켰다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졌잖아요, 경기도지사.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나갔으면 그 몇천 표 차이는 이길 수 있었다 보거든요. 김은혜 의원이 또 공천 받고 이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거는 대통령이 본인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택해서 네. 그러니까 유승민 사실상 못 나가게 한 다음에 본인이 안 좋은 결과 받아든 건데 저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저한테도 만약에 어떤 희한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예. 저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계 신당 창당 가능성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아니 그걸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정치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미리 네.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지수가 너무 많고요. 근데 너무 공통점이 또 많아 보이셔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신당 창당이나 이런 거는요. 저도 예전에 뭐 바른정당이나 새로운보수당 창당에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은 예. 그거는요. 지금부터 신당하겠다고 연불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행보라는 것이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신당하기 싫어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예. 저는 같이 하는 것도 고려해 본 적도 없고 같이 안 하는 것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막 방송 듣다가 야 성질난데 그냥 막 선언해버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제 인생인데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냐면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이란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정치인의 행보에는 상당한 명분과 그리고 자기 설득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를 되새긴다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 했죠. 저는 제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치적 행보를 할 때마다 제가 만약에 내년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최적화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야 왠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보수가 절멸되는 상황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예, 저는 이런 두려움을 왜 갖고 있냐면요.
사실 보수의 정책이 무언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전혀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보수가 집권했을 때,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셨을 때, 네. 그때 소위 지금 많이 돌아다니시는 뉴라이트라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 집권했을 때도 보면은 역사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사태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네. 지금도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던 분들이 다시 이제 뭐 장관들이 많이 오고 장관도 하고 방통위원장도 하고 이러고 네. 있는데 뭐 안보비서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예. 있는데 이분들이 오자마자 작년에는 2022년 7월에는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이념보다는 민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1년 대통령 하신 다음에 갑자기 발상을 전환하셔가지고 이제 민생보다 이념이 중요하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국민들은 슬슬 불안한 겁니다. 이게 보수의 한계성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수가 집권하면 왜 계속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느냐.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게 보수가 예전에는요.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수가 집권하면은 그래도 경제는 좀 살릴 거야. 그런 얘기 있었죠. 아니면은 보수가 집권하면 안보는 그래도 좀 챙기겠지. 그래도 진보는 교육관이 약간 불안하니까 교육은 안정되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된 거죠. 보수의 절멸까지 걱정하시는 상황.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예. 유승민 전 의원을 5글자로 표현하신다면 네.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신자 아님? 그렇게 네. 배신자 아님. 자, 그러면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5글자 토크 저희 했던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유승민에게 이준석이란? 어려운데. 개고기 장수. 이 대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건 없고 작년인가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두구육이 이준석 대표가 뭐 굉장히 즐겨 쓰는 사자성어잖아요. 네. 양두구육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그 양이라고 속이고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판 사람은 자기라.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그때 들으면서 굉장히 막 울면서 기자회견 하는 게 마음도 뭐 짠했지만 그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팔았으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 본인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할 것 같으면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네. 내가 다 알면서 그랬다. 그렇지만 당대표로서 어쩔 수 없었지만 하여튼 죄송하다라고 국민들한테 좀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준석은 개고기 장수다. 네.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더 볼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개고기가 확실하고 네.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 자체를 보니 더 이상 여기서 나아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자세로 더 이상 볼 곳도 없다라는 시점에 가게 되면 저도 유승민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그때 진짜 저희 보수 진영이 내밀었던 대선 후보가 네. 정말 안 좋은 후보였군요. 이건 이재명 후보가 좋은 후보고 안 좋은 후보인가와는 약간 별개입니다. 저는 저기는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아직은 볼 게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가 된 다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당원들이 뽑았죠. 후보가 된 다음에 제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는 어떤 대선 후보든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도와가지고 대선 후보로 같이 대선 뛰어봤고요. 저 유승민 의원도 대선 후보로 도와가지고 대선 뛰어봤습니다. 바른정당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한번 뛰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단점이 존재하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가 정치 세력의 문제거든요.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분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도 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정치가 어느 쪽으로 튈 줄 몰랐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정말 그때 우리가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만들어 놓은 가치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더 이상 호남에 대한 홀대를 하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관점을 잘 유지하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합된다고 하면은 네. 보수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보면 뭐 3개월짜리라고 하고 내쫓을 생각부터 하고 들어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실망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뭐 불세출의 지도자라서 당선됐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다 결합된 겁니다. 네. 예. 사실 그렇다면은 5년이란 임기 중에서 저분이 어느 정도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솔직해질 수 있다면, 앞뒤가 다르지 않고, 예.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대선 때 우리가 그렸던 밑그림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년 중에 이제 1년 4개월 지났으니까. 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요,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선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란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변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봤으면 이거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이건 뭐 5년이 돼도 절대 안 바뀌고, 네. 네, 계속 이제 뭐 희한하다 홍범도 장군 흉상사태 이런 걸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제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임기 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던 거겠죠. 예. 요즘 재건축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예.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 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뭐 다양한 주제를 지금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을. 네, 네, 좀 어떻게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자평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이준석 막 그 유튜브 하면 펑펑 터지고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저희는 일부러 그러지 않고 정책을 다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솔직히 뭐 지금 보수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 80만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요, 요즘 조회수 보면 한 2, 3천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들이 자극적으로 뱉어내는 소재들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소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선거 때야 이제 뭐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야구팀 응원하듯이 삼성 라이온즈 응원하고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듯이 네. 나뉘어가지고 각자의 방송을 응원하면서 싸웠겠지만은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더 이상 재미가 없잖아요. 이재명 까고 이준석 까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 맨날 보수 유튜브 보면서 똑같은 얘기 재반복. 네. 예.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미래에 대해 가지고 비전을 좀 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조금은 이제 속된 말로 젊은 사람말로 어그로를 끌더라도 네. 이건 뭐냐면 이제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다양한 걸 다뤄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하는 중에 아마 6시 반에 업로드 했을걸요. 그 캣맘 사태에 대해서 다룹니다. 정말 정책적인 얘기로. 네, 지금 보면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저 어릴 때는 도둑고양이를 불렀어요. 예. 근데 이게 갈수록 이제 사회 문제화 됐죠. 예전에 도둑고양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쓰레기 봉투 뜯어먹고 사는 고양이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뭐 길고양이라고 이제 치환하기 시작하고 요즘은 동네 고양이라고 부르면서 무슨 동네 사람들이 키우는 고양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네. 이 고양이들이 쓰레기통 뜯어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비닐봉지에 밥을 싸서 던져주고 네. 아니면 뭐 집 같은 거 차려놓고 거기다 밥을 챙겨주시는 분도 넣어주고.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분들은 자기 만족이 상당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은 동네에서 문제거든요. 네. 네, 고양이가 필요 개체수 이상으로 많아요. 예. 올라왔네요, 그 영상이.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짚어야죠. 제가 예전에 전장현 문제 짚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장현 문제가 언론에 대도 안 됐던 이유는 정치 입장이 참 얍삽해서 그래요. 뭐냐면은 장애인 문제는 다뤄봐야 손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네. 손해라는 게 무슨 손해를 말하는 걸까요? 표의 손해다. 표계산으로 한 거겠죠. 표계산 손해다. 대중적으로 장애인 문제라 그러면은 우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지만은 측은지심부터 작동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논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무언가를 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게 주고 말고의 논리가 아니다. 장애인분들이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건 정책으로 풀고 정당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예. 저 4호선 타고 출퇴근했는데 4호선 한복판에다 갑자기 휠체어를 끼워놓고 몇만 명을 1시간 동안 묶어놓은 방식으로 하는 시위가 만약 정당화된다고 하면은
아니 그럼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나는 예를 상위군경 이런 분들도 나중에 그럼 네.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지하철 점거하면 대화해 줄 거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걸 이제 어떤 언론에서 혐오라고 공격하기도 하고 혐오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분들은 20년 동안 얘기해왔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당대표 역대 어느 당대표도 하지 않았던 그때 JTBC나 언론사에서 2번에 걸쳐가지고 저랑 박경수 대표랑 1시간, 2시간 가까이 거의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대중도 아는 거죠. 그때 조회수가 뭐 유튜브에서만 100만 넘게 나왔어요. 아, 지금까지 막연히만 이걸 이동권 문제를 보고 있었는데 전장현에서도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을 끼워 넣었는데 전장현도 이 부분에서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있었고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걸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토론이 아마 저는 전무후무한 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토론일 것이다. 예. 그건 정책적인 접근. 아니 어떻게 그런 주제로 100만 조회수가 나옵니까?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에 캔맘 올리신 것도 좀 의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또 이제 뭐 고양이 혐오냐 이렇게 나올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아니 고양이는 집에서 키우시라고요. 그러니까 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예. 그래도 여쭤볼 게 많아요. 예.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면서 지금 국힘에서 청문회 해야 된다는 주장 펼치고 있더라고요.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사전에 기획된 거 아니냐는 논리인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범죄잖아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면 돼요. 문제되는 분들을.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할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높여가지고 뭐 장례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연루되었느냐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빅배설도 나옵니다.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면 돼요. 장례천 최고위원이. 근데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의심 간다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선에 큰 영향을 줬던 사건들 예를 들어서 김대엽 씨의 폭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는 지금도 김대엽 씨의 그런 폭로가 없었다면은 이회창 총재가 당시에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승리자가 바뀐 선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이런 의혹 제기라는 것들 있었음에도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큰 추동력을 갖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 건이 없었다면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고도 생각하시나요? 이건 뭐 이준석이 없었으면 더 큰 차이로 이겼다 이런 수준의 얘기랑 비슷한 거라 가지고 네. 뭐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할 이유도 없는 어차피 우린 단순 다수자에 따라서 대통령 뽑혔기 때문에 예. 그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11년에 네. 그때 저희 당의 의원실의 보좌진 중 일부가 진짜 한심하게도 선관위 웹사이트에다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있었죠. 그걸 다운시키면은 투표소를 못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투표 못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 네. 그래서 선관위 사이트를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멍청하고요. 저지른 일은 아주 중차대한 일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건 중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형사적 예. 범죄죠. 그 처벌 받았죠. 그와 별개로 그게 그러면 선거에 영향이 있었냐는 별개예요. 그때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은 선관위 사이트에서 투표소를 찾아가지고 투표할 확률이 높으니 그러니까 못 보게 하자. 그 젊은 사람들 표가 우리가 안 나오니까 선관위 사이트를 다운시키자. 어르신들은 다 밑에 아파트 밑에 투표소 가서 할 줄 아니까. 네. 지금 들어도 멍청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멍청한 사람들이 아주 큰 일을 저지른 걸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예. 보면 저는 이 김한배 씨 녹취록 관련한 얘기는 보면요. 제가 당시 선거를 지휘하던 당대표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엇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던 거냐면요.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였어요. 네. 저는 근데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으면 거의 웃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멍청한 주장의 뒷받침 자료였고 네. 다만 이들이 녹취나 이런 걸 조작했다 그러면 이건 중재인 거죠. 근데 TV 토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걸 네. 거론했던 부분 때문에 네.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그걸 있더라고요. 만약 알고 했다면은 그러니까 언론을 이재명 후보가 믿고 있는데 거기에 뭐 다른 악의는 없었다고 한다면은 죄가 안 되는 것이고 연관성 어떻게 보세요? 장해찬 최고위원 주장한 대로 애초에 같이 짜고 한 거다 그러면은 이건 뭐 안 그래도 이재명 후보 지금 정치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거는 도덕적으로 큰 잘못이죠. 예. 정부가 이번 일을 뭐 가짜뉴스 카르텔로 규정하고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추진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과잉 대응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언론 탄압이 우려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녹취록에 대해서 해명이나 하세요. 그 이준석 3개월짜리다 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는 예. 육성이 나왔는데도 해명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그게 더 충격이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요. 뉴스타파라는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했는지는 살펴봐야 되고요. 거기서 만약 의도적인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 언론사는 상당한 신뢰를 잃을 겁니다. 네. 그리고 김만배 씨랑 신학립 씨가 만약에 이걸 의도를 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만약 내용 얘기했다면 이분들은 합당한 처벌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그럼 인용 보도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한 책임 물릴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여당에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보면요. 저는 참 제가 대표로 하면서 했던 수많은 말들을 요즘 다 이 새로운 지도가 뒤집는 걸 보면서 참 무서운 게 예전에 대선 국면에서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민주당이 들고 나와가지고 네. 가짜 뉴스를 뭐 강하게 처벌하겠다, 뭐 얘기 그리고 있었어요. 언론사가 망할 때까지 손해배상 물리겠다 이랬을 때 저는요 그때 대선 후보와의 상의를 통해 가지고 아니 언론이 보도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신속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언론이 나중에라도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정정을 게을리하거나 네. 아니면 애초에 악의적이었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딱히 징벌적 배상을 크게 물리나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가 저희 주장이었어요. 예. 저 혼자 정한 것도 아니고 상의해서 정했어요.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집권했다고 해서 다른 얘기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앞으로 무슨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양치기 소년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신중해라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네. 집권자가 집권하고 나면 언론을 불편해합니다. 네, 그거의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현안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네. 야당에서 이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대통령실 개입 의혹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지고 군 검찰이 상당히 장문의 이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게 기각된 됐어요. 것은 저는 오만가지 논리 다 끌어댔으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애초에 항명이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고 뭐 애초에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네.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은 직위 해제된 것에 대해 가지고 취소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이 결과까지 보고 나가지고 전 책임질 사람은 크게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탄핵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왔는데 대통령이 서른 의원. 개입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통령 탄핵 이전에 바른말하는 사람으로 바른말하는 공무원으로 성장한 대통령의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가는 겁니다. 개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설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걸로 대통령이 뜨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뭐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자기를 잡으려고 그래도 올곧게 대응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가신 거고 여기서 만약에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수사가 올곧한데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뭐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무적인 고려라는 이름 하에 네. 외압을 가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공정과 상식이란 키워드 자체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탄핵은 그 다음에 뭐 그건 정치적인 절차니까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큰 가치 하나를 상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혜영의 뉴스공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이어지는 내용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